자, 모의고사 55번 보시죠. 55번.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을 수립했다. 구역부터 먼저 지정했는데 구역이 500만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요거를 하고 나서 구역 계획을 수립했는데 개발계획을 수립 고시한 후 시행자는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고 있다. 구역이 해제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 시행자는 언제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해야 되느냐. 여러분 구역 해제 사유와 관련해서 보통 도시개발법에서는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개발 구역을 지정하는 게 원칙적 순서가 되고요. 구역 지정 후 이제 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해서 여기 대해서 인가받는 게 나오죠.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나오는데, 자, 이 순서가 뒤바뀌는 경우 예외적으로 녹지나 비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 녹지나 비도시 지역 등에서는 구역부터 먼저 지정을 하고 나서 개발계획을 나중에 수립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되겠습니다. 원칙은 이 순서인데 이렇게 되는 예외가 있죠. 그러면 구역 해제는 구역이 지정된 상태에서 구역이 지정된 때로부터 핵심 절차인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3년 내에 없을 때 그 다음날 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만약에 녹지나 비도시 지역에서 구역부터 먼저 지정을 하고 나서 개발계획을 수립했다면 구역 다음에 개발계획이 나오고요. 개발계획 고시한 때로부터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나와야 될 겁니다. 이것이 2년, 3년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림상 나타내면은. 그래서 구역 고시된 때로부터 개선하든 계획 고시된 때로 개선하든 실시계획 인가 신청은 둘 다 3년 내 없을 때 다음날 해제고 구역과 계획 사이가 2년 내 없을 때 해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 나중에 하는 구역과 계획 변두리에 대해서 하는 요 2년, 3년짜리는 변두리 중에서 면적이 330만 대규모다. 그러면 이것은 5년으로 늘어나는 예외가 적용이 되죠. 그럼 우리 본문에서 구역부터 지정을 하고 개발계획 수립하는 이 경우인데요. 구역이 500만 제곱미터니까 330만 이상에 속하는 것이 되죠. 이것이 적용돼야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계획 수립하고 나서 요 인가 신청을 이 구역 해제를 피하기 위해서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니까 계획 고시된 때부터 인가 신청은 5년 내에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개발계획 고시한 때로부터 5년 이렇게 되겠죠. 바로 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겠고요. 56번의 개발법상 도시개발조합의 대의원회는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다음 중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는 권한은 무엇이냐. 총회 권한 중에서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는 부분은 중요한 거 5가지를 뺀 나머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 5가지 부분은 총회 정권사항, 총회에서만 해야 되는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이죠. 그거 외에 나머지는 대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정관 변경, 조합 약속의 변경이니까 중요한 것이죠. 1번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에 속합니다. 그리고 2번이 답이 되는 게 우리 실시계획은 우리 실시계획 3가지 계획 중에서 즉 개발계획, 실시계획, 환지계획 중에서 실시계획만 총회 정권사항에서 빠집니다. 총회는 조합은 전체가 모여서 하는 총회인데 실시계획만큼은 시행자가 실시계획 수립하는데, 그죠? 조합은 전체 입장에서는 조합은 개개인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하지 않은 계획이 실시계획이에요. 조합은 개개인이 사업 실시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시행자로서 조합이 물론 합니다만 그 조합의 이사나 그 조합장이 관심 기울일 부분이지 실시계획은 총회 정권상에서 빠진다라는 거. 그래서 실시계획 대신에 개발계획이 들어가면은 개발계획과 환지계획 그리고 임원 선임과 조합 임원의 선임이죠. 해임도 아닙니다. 임원 뽑는 거 그리고 합병해산 조합의 존립에 대한 거. 실시계획 2번 실시계획 대신에 개발계획을 넣으면은 나머지 5가지 1, 2, 3, 4, 5번 5가지가 총회 정권사항이라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는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57번. 시행자가 수용사용 방식에 의한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할 때 그 공급 가격을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는 틈에 가는 거. 자, 수용사용 방식에서 조성 토지를 공급할 때 원칙은 감정가로 공급합니다만 일정한 경우는 감정가 이하로 싸게 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주로 이제 공익사업용 땅을 공급한다라든지 사업민용 땅을 공급할 때 주로 싸게 줄 수 있다. 그런 걸 보시면 되는데 그게 아닌 거. 자,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라면은 공익에서 희생된 사람에 대해서 이주단지를 조성을 해주니까요. 공익에 관련된 토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2번 사회복지였는데 무료시설이 전제가 돼 있어요. 유료로 운영하는 것은 혜택 줄 필요 없어. 무료인 사회복지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토지도 공익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3번은 민간 시행자가 200실 이상 객실을 가진 호텔 부지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자, 우리 호텔을 위해서 혜택을 줄 필요는 없는데 우리 그 국제 행사 등과 관련해서 이 큰 호텔의 공급을 촉진하고자 200실 이상의 대형 객실을 갖춘 호텔 부지로 공급하는 경우 싸게 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틀린 것이 요 경우는 민간 시행자가 공급할 때가 아니고 공공 시행자가 공급하는 걸 전제로 해서 그런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민간 시행자가 아니고요. 민간 시행자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라면 이제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지을 땅이니까요. 그다음에 공공 시행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 건설용 토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 건설용 토지 서민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만 되는 것이고요. 자, 58번은 개발법상 환지 설계를 평가식으로 할 때 우리 환지계 세울 때는 다 종전의 토지와 그 환지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이 평가식으로 할 때 다음 조건에서 비례율이 얼마냐? 항상 비례율이라는 개념은 규칙에 나오는 계산식이지만 분모분의 분자했을 때 분모가 고정값이고 변형된 값이 분자 아닙니까? 그래서 투입된 사업 시행 전의 부동산 가액 총평가에 사업 시행 전의 평가액을 투입을 해서 나온 거 조성된 토지랑 건축의 평가액 이 비율이 비례율이에요. 그러니까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것이 사업 시행 전에 얼마나 비례해서 나왔느냐 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종전 토지에 대한 평가액분에 조성되는 토지랑 건축의 평가액 합계가 되는데 새로 조성된 것은 그냥 얻은 게 아니죠. 사업비를 투자해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나온 것에서 투자된 사업비를 빼야 순수 나온 금액이 되는 겁니다. 이게 비례율 개념이죠.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와 건축을 평가해 갖고 이게 조성되는 것이죠. 조성되는 것이니까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20억이 돼요. 120억. 그 다음에 환지전 토지나 건축을 평가해 갖기가 60억이죠. 그럼 환지전 이게 60억이 되는 겁니다. 사업 시행 전에 총 사업비가 30억이에요. 그럼 여기서 120억에서 30억을 빼줘야죠. 사업비를 뺀 거. 그럼 이것은 90억이 되니까 60억분의 90억, 1.5, 150%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게 비례율 계산이죠. 59번. 정비법상 용어민 내용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 정비법에서 재개발 사업은 정비법은 이제 정비사업의 틀을 쭉 생각한 상태에서 풀어야 되는 정비 기본계획, 그 다음에 정비계획, 정비구역 지정, 시행자, 그 다음에 실시행계획 인가고시, 분양통지 및 공고, 관리체험계획 인가고시, 공사 끝난 다음에 권리정고시. 자, 재개발 사업은 6가지 정비사업 중에 재개발 사업은 정비건설의 양호하고 노후처럼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에선 양호 밀집이라면 재건축이 되죠. 재건축 사업입니다. 재개발 사업은 열악 밀집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틀렸고. 이번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함께 있는 가로구역으로서 우리 가로구역이면 이제 가로주택 정비사업 하는 가로구역을 얘기하죠. 단독과 공동이 함께 있는 가로구역으로서 그 합한수가 20 미만이더라도 단독주택 호수가 10 이상인 경우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가로주택 정비사업 할 수 있다. 이게 맞는 얘기가 되는 게 가로주택 정비사업에서 우리 사업을 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는 그곳에 단독주택만 있다면 10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공동주택만 있다면 20세대 이상은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단독과 공동이 함께 있다면 그럼 이것처럼 20 이상이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만 만약에 이 합한수가 20 미만이라 하더라도 그 중에 단독이 10 이상이면은 단독주택 10호 이상인 그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20 미만이라도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2번이 맞고요. 3번에 준공을 기준으로 20년까지 사용한 보수보강 비용이 철거 후 신축비보다 큰 건축으로는 노후불량 처리될 수 있다. 노후불량 건축을 개념에서는 40년이죠. 비용 무사합니다. 40년이에요.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한 보수보강비가 철거 후 신축비보다 클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노후불량 건축으로 해서 숫자 요 40년짜리 숫자와 기능적 결함 등이 있다 그러면 20년에서 30년 사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거 이 두 가지 숫자를 좀 구별하셔야 되죠. 4번에 주거환경관리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란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 및 부속토지 소유자를 말한다. 이렇게 건축물 및 부속토지다. 건축물에다 부속토지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다. 이거는 재건축에 대한 얘기죠. 재건축 사업에서. 우리 6가지 사업 중에서 재건축만 이런 식으로 건축물과 부속토지 같이 가져 있어야 되지.
나머지 사업, 여기 나와 있는 주거환경 관리 사업을 포함한 나머지 사업은 일정한 구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와 소유권자 아닌 데서 지상권자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지상권자까지가 들어가죠. 특히 주거환경 관리 사업, 관리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어요. 이건 재건축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에 재건축 사업에서 토지나 건축물만 소유한 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안 되죠. 재건축에서는 토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가 되기 때문에 토지만 가지고 있거나 건축물만 소유한 자라면 처음부터 토지등록세제에 해당하지 않고요. 토지등록세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조합원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특히 재건축에서는 토지등 소유자에 속하는 사람 중에서 동의한 사람만 되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면 조합원이 어떤 경우에도 될 수가 없죠. 그래서 2번은 맞는 거. 60번. 정비법상 재건축 사업에 관련된 내용이 아닌 것. 재건축에 관련된 내용, 관련된 거 아닌 거 찾아라는 겁니다. 안전진단. 정비법상 안전진단은 다른 사업 아니에요.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서만 안전진단이 요구가 됩니다. 그리고 임시 수용소 설치 의무가 나오는데 요게 답이 되는 게 우리 시행자가 사업할 때 그 철거면에 대해서 임시 수용소를 설치할 의무를 지는 이 경우는 6가지 사업 중에서 어려운 두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제일 힘들게 사는 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죠. 그 다음에 어렵게 사는 재개발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이 두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나머지 사업, 재건축 이상 나머지 4사업에서는 임시 수용 설치 의무가 없습니다. 잘 사니까 스스로 사업할 때 살 곳을 스스로 만들면 된다. 그런 취지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2번은 재건축과 전혀 관련이 없고요. 순환 정비 방식이 한꺼번에 하지 않고 이제 구역을 나눠서 순환하면서 요거 하고 그다음에 저쪽 하고 그다음에 순환. 이 순환 정비 방식을 얘기하는데 별로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순환 정비 방식은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제외한 정비사업에서 필요한 경우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작은 사업인 가로주택, 가로구역이는 간단한 사업이니 가로주택 정비사업에서만 순환 정비가 작으니까 필요가 없지. 나머지 사업에서는 필요한 경우 선택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건축은 관련돼 있죠. 그러면 가로주택 정비사업만 아닌 곳이면 되니까 4번이 정비구역 아닌 곳에서의 정비사업. 정비구역이 아닌 곳에서 하는 정비사업은 재건축이 유일합니다. 재건축만. 우리 아파트나 연립으로서 20세대 이상 짓고자 한다. 그러면 이제 정비가 아닌 곳에서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매도 청구. 우리 매도 청구는 역시 재건축과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예외가 되겠습니다. 우리 주로 이제 재건축과 가로주택 정비사업에서는 재건축과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주로 예외를 인정하는 두 사업인데 정비조합에서 이 두 사업에서는 다른 두 사업과 달리 토지 등 소유자 중에서 동의한 사람만 조합원이 되기 때문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의 물건과 관련해서 매도 청구, 조합이 시가로 취득할 수 있도록 매도 청구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건축과 관련되지 않은 것은 2번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61번은 정비법상 일정한 경우에는 오피스텔을 건설해 공급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우리 오피스텔은 상가에 속하는 거 아닙니까?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니까요. 그래서 상업지역에서 어떤 기능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환경 정비사업에서는 당연히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지만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아닌 나머지 5가지 사업은 주거환경 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는 주로 인가된 관리차국에 따라 주는 방식, 건물 지어주는 방식을 택할 때 주택을 지어주는 것인데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을 예외적으로 줄 수 있는 경우가 2가지 경우만 인정이 됩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재건축에서 관리처분에 따라 공급할 때 쓰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또 따로 갖춰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얘기니까 한번 보시면은 자, 인가받은 관리처분에 따라 건설을 공급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관리처분에 따라 주는 것이 건물 주는 거 아닙니까? 오피스는 건물이니까 이 방법으로 할 때만 가능하고요. 그것도 이번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에 따라 건설을 공급하는 경우는 오피스텔을 공급할 수 없다. 없다니까 맞는 거예요. 자, 오피스텔은 주거환경 정비와 관련해서는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에서만 인정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에서만. 그래서 개선 사업에서는 안 되죠. 틀린 것이고, 없다니까 맞는 것이고, 3번에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오피스를 공급할 수 있다. 이 두 사업에서만 맞습니다. 그리고 4번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만 건설할 수 있다.
재개발, 재건축에 속한다 하더라도 주상공에서만 건설할 수 있다. 주상공에서만 아니고 준주거나 상업지역, 준주거나 상업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업지역, 사실 이거는 취지가 오피스텔이 수요가 많아야 오피스를 건설 공급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지, 오히려 수요가 없다면 오피스를 지어서 손해가 될 수도 있어요. 잘 공급이 안 되면. 그래서 주상공 다가 아니고 상업지역이면은 다 됩니다. 그런데 상업지역이 아닌 것 중에서는 두 번째 비싼 준주거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준주거와 상업지역을 전제로 하지 주상공 전체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이때도 5번처럼 오피스텔 연면적이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30% 이하, 이 요건도 채워야 됩니다. 어디까지나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주택 지어주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오피스텔이 너무 많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작다는 기준 중에 하나인 오피스텔이 전체의 30% 이하여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오피스텔은 어느 경우에 정확히 어떤 요건을 갖췄을 때 공급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잘 보시라고 문제를 낸 겁니다. 자, 62번 보시면 다음은 정비사업의 대행에 관한 설명이다. 옳 틀린 것은. 자, 우리 정비부서 정비사업의 대행이라는 것은 전부 대행으로서 공공은 못하는 경우 없잖아요. 민간 시행자인 토지 등 수주나 조합이 사업 시행을 잘 못할 때 시장원수 등이 이제 대행을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1번 토지 등 소유자, 조합을 설립하는 조합은 과반수 동의로 요청할 때는 대행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 토지등수나 조합이 사업 시행을 잘 할 수 없다라고 시장원수가 판단했을 때도 가능하지만 또 다른 사유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당사자가 대행을 요청할 때인데요. 토지등수나 조합의 과반수 동의로 요청하면, 반만 넘는 사람이 과반수 동의로만 요청하면은 대행이 가능한 사유로 신설된 사유가 되겠죠. 신설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 과반수이라는 거 좀 잘 알아두시고 요청할 때, 대행 요청할 때 이번에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 등으로 인하여 해당 조합이나 토지주가 수행하는 정비사업을 민간인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계속 진행이 어렵다고 인정할 때도 대행이 가능한, 이게 1, 2번이 대행이 가능한 두 사유가 되겠습니다. 3번에 대행자는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서 시행자의 귀속될 대진 어초를 압류할 수 있다. 우리 대행을 하게 되면 대행자는 이름은 자기 이름으로 하지만 계산은 시행자 계산으로 하기 때문에 대행자가 만든 것은 시행자에게 자동 귀속이 되고요. 따라서 대행자는 시행자에게 보수 비용만 청구하는 건데 자기 채권에 의해서 시행자의 귀속될 대진 어초를 압류할 수 있는 거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4번에 대행자는 재산의 처분, 자금의 차입 등 시행자에게 재산상 부담을 가하는 행위를 하고자 한다. 미리 시행자 동의가 아니고 시장은수 승인을 얻어야 되죠. 시장은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이것이 대행을 한답시고 시행자에게 오히려 해가 되는 행위를 끼칠까 봐 시장은수가 통제하겠다는, 시장은수는 믿고 통제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시장은수가 아닌 대행자가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재산 처분한다, 자금 파체한다, 이런 중요한 행위를 할 때는 미리 시장은수 승인을 얻으라는 거예요. 시행자에게 해가 된다고 해서 시행자 동의를 얻으라. 시행자는 이미 그러기 상태이기 때문에 동의가 무의미합니다. 시장은수 승인이에요. 그것도 시장은수가 아닌 대행자, 시장은수는 스스로를 믿고 하고. 5번에 대행자는 대행 개시 결정 고시일 다음 날로부터 사업 대행 완료 고시일까지 자기 이름 및 시행자 계산, 이거 바꾸면 틀립니다. 이름은 자기 이름, 대행자 이름으로 하게 해요. 그런데 계산은 시행자 계산으로 하기 때문에 대행이 되는 겁니다. 맞고요. 63번에 정비법령상 재개발 사업의 조합의 설립을 위한 동의자주 산정 시 다음에서 선정되는 토지소유자 수는 몇 명이냐? 자, 우리 소유자수 산정할 때 토지와 건물은 별개지만 한 사람이 여러 물건을 가지고 있어요. 한 명으로 계산합니다. 하나의 물건을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으면 대표자 한 명으로 계산하는 것이고요. 하나의 땅에 지상권자가 있다는 얘기는 소유자도 있고 지상권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땅이라는 점에서 대표자 한 사람만 인정을 하는. 그래서 몇 명이냐? A, B, C 3인이 공유한 한 필지 토지라면은 토지 소유자 한 명이 되는 거죠. 공유자 한 명. D, E, 2인이 공유한 하나의 주택이면 주택 소유자가 공유자 한 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F가 소유한 한 필지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G의 주택이라면 토지 소유자 F, 주택 소유자 G 두 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한 필지의 나대지를 단독 소유한 H와 그 나대지한 지상권자 K라면 하나의 땅의 소유권자와 지상권자 둘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대표자 한 명 하나가 되는 거죠.
5명이 되는 겁니다. 답 3번이고요. 64번에 정비사업에서 대지나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나 건축물의 설정도를 보지 않는 걸로 우리 정비법에서 관리청구에 따라 소유권을 넘겨줄 때요. 우리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 새로운 토지나 건축물 주기로 했을 때 이 구조가 소유권이 넘어갔을 때 소유권 넘어가는 처분을 이해하신 상태 소유권이 넘어갔을 때 동시에 기타 권리 중에서 무엇이 넘어가느냐 제가 이렇게 썼던 거 아닙니까? 소유권 넘어가는 시기는 개발법의 규정과 원칙은 똑같죠. 원리는. 그래서 여기서는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 날 소유권을 이전하는 처분을 하고 그 사실을 고시했을 때 그 다음 날 우리가 개발법에서는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같은 얘기가 되죠. 이때 소유권이 넘어갔을 때 동시에 무엇이 넘어가느냐 종전에 존재하던 여러 가지 등기된 권리가 넘어가고 등기된 권리가 아닌 것 중에서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 요 두 가지만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 둘만 넘어가. 그러면은 나머지는 다 안 넘어가는데 안 넘어가는 것은 보통의 채권적 임차권. 여기서 채권적 임차권에 나가서 임차권은 등기되면 등기된 권리로서 넘어가고 등기가 안 돼도 대항력을 갖추면 넘어가는데 이도 저도 하는 보통의 임차권을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지역권이라면은 등기되는 권리지만 성질상 안 넘어간다 그랬고 유치권, 질권은 물권이지만 등기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도 안 속하잖아. 안 넘어가는 대표적이게 넘어가는 예. 그러면은 여기서는 유치권이 되겠죠. 등기된 임차권 등기됐으니까 저당권 등기된 권리로서 가등기 담보권 등기된 권리로서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 5번 답은 4번이 되는 65번에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 어느 것이야? 기본적으로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의 공정물에 설치하는 점포차고 창고 기본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근데 적용이 안 되는 것이 5가지가 있잖아요. 적용 안 되는 거. 자 일단 적용받는 건축물에 해당되는 게 뭐냐? 1번이 답입니다. 전통사찰은 문화재로 헷갈리면 안 돼요. 문화재로 지정되기 전이다. 이건 적용 받습니다. 답은 1번인데 적용 안 받는 게 뭐냐.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정식 지정이나 가지정된 문화재. 정식 지정만 가지정만 되더라도 건축법 시각과 워낙 다르기 때문에 문화재 보호법 적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4가지는 우리 건축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대지를 특정해야 되는데 대지를 특정할 수 없어서 그곳에 있는 건축물을 건축법 적용 안 하는 그렇게 4가지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정한 철도나 궤도 부지의 선로 부지 최도나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 안에 있는 각종 운전보안설, 플랫폼, 급수도, 땅 급여설 이런 것들은 그 선로 부지는 쭉 연결돼 있지 특정이 안 돼 있어요. 구획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건축법 적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도 고속도로 내에 특정된 대지가 아니고 고속도로 내에 그냥 위치하고 있대. 고속도로 끊어버리는 것도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적용을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가설 건축물 중에서 우리 임시 창고로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임시 간이 창고로 쓰는 거 있잖아. 그러면 이것도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한 여러 가지 건축물은 주거용으로 쓰는 거, 업무용으로 쓰는 거 이런 거 사무실 다 원래 건축법 적용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가설 건축이 되거든요, 그게. 그런데 간이 창고로서 그것도 공장 안에 설치하는 것으로 이동이 쉬운 것만 이동이 쉽게 해놨다는 것은 토지의 정착성을 없었기 때문에 역시 대지를 특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도 하천구역 내에 있는 거 하천이 쭉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곳에 수문조작실 대지를 특정할 수 없어서 적용 안 되는 거. 그래서 2번, 3번, 4번, 5번을 그대로 설명한 겁니다. 적용 안 되는 것들이죠. 답은 1번만 됩니다. 그리고 철도 역사라는 거 주의하시고 철도 역사도 궤도나 선로의 부지 안에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그건 아니기 때문에 건축법 적용하는 걸로 그건 구별하셔야 됩니다. 66번 건축상 건축개념 설명으로 타당하지 못한 것은인데 우리 건축개념 건축에서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상만 너무나 자세히 했던 것이라 이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1번 부속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은 신축이다. 자, 우리 부속 건축물은 독자적 의미 없어요. 주된 건축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부속 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 주된 건축을 짓는다? 그러면 주된 건축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 들어서니까 신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존 건축의 층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연면적이 증가했다?
아무거나 증가하면 증축이에요. 건축 면적이든 연면적이든 층수든 높이든 아무거나 증가하면 증축이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3번에 기존 건축의 전분의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신에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 내에서 다시 지으면 개축이다. 개축이 철거와 동일 규모 내에서 짓는 건데 전부 철거 외에 일부 철거까지도 들어가죠. 정확하게 일부 철거라는 것은 보통 철거가 아니고 우리 주요 구조 중에서 지붕, 툴, 기둥, 내력벽, 건축의 3요소랑 관련된 것이라 복까지 합친 4가지 중에서 동시에 3곳 이상의 철거될 정도가 돼야 일부 철거인데 어쨌든 전부나 일부를 철거하고 나서 종전과 같은 범위 내에서 지은 거 개축이죠. 넘어서면 신축이 되는 거잖아. 5번, 4번 건축물이 제로 멸실. 자, 우리 멸실된 경우에 종전 규모 내에서 지는 건 이거는 당연히 재축인데 한번 볼까요? 우리 멸실된 상태에서 그 대전의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이지만 높이가 법령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종전보다 높이가 높아졌다. 신축이다. 재축에 들어갑니다. 재축에 들어가죠. 재축 개념은 과거에는 종전 규모 내에서만 있을 때만 재축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좀 더 확대가 돼서 이거 정확히 보셔야 돼요. 자, 우리 재축이라는 것은 모든 게 철거한 상태에서 연면적이든 뭐지 모든 게 다 종전규모이라면 당연히 재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연면적 합계는 종전규모여야 돼요. 종전규모 이하여야 됩니다. 연면적 합계는 종전규모 이하이지만 동해수, 그 대지들은 동해수나 층수나 높이, 동수나 층수나 높이 중에 둘도 아니 어느 것 하나가 종전규모를 넘어서더라도 그것이 종전의 법령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종전규모를 넘어선다면 그 부분은 재축이 된다는 거. 해설 잘 해놨죠? 해설 잘 보세요. 연면적은 종전규모 이하여야 돼. 연면적은 절대 커서는 안 돼요. 근데 연면적은 이하인 상태에서 동수, 충수, 높이 중에 어느 것 하나가 종전규모를 초과하더라도 재축이 된다. 그럼 여기서 높이 하나가 종전보다 더 높아졌으니까 신축이 아니고 재축이 돼야 되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5번에 이전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전에 다른 위치로 이전이 되려면 그대로 같은 데서 옮기는 거라서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아요. 그대로 옮긴다는 거 주의하시고 같은 대지에서 위치만 다른 위치로 바꾸는 걸 얘기합니다. 인접대지로 옮긴다면 틀려요. 인접대지라면 건축물 없는 쪽으로 가면 신축, 있는 쪽으로 가면 증축이 되기 때문에 67번 건축법상 21층 이상인 건축물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서 건축하려고 한다. 허가권자는 누구냐? 여러분 건축 허가권자는 개별적인 허가에 불과하기 때문에 허가권자는 원칙이 자치시 자치도에서는 당연히 그곳에 그 사람이 하니까 자치도에다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되는 겁니다. 기별적인. 그런데 예외적으로 대형 건축물이다. 예외적으로 제가 대형이라고 했던 게 층수가 21층 이상이 되든지 21층 이상이 되든지 또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죠. 물론 여기에 속하더라도 대표적으로 공장 창고는 공장이나 창고는 제외, 공장 창고는 원칙으로 돌아갑니다. 그죠? 이런 대형 건축물을 특별시 광역시에서 짓는다라면 구청장이 아니고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허가권자가 됩니다만 이런 대형 건축물을 도에서 짓는다라고 해서 도지사는 허가권자는 아니다. 특광시장에서는 허가권자지만 도지사는 승인권자다. 이렇게 제가 맨날 그렸던 거. 그래서 만약에 대형 건축물을 도에서 짓는다면 도 밑에 있는 시장 허수가 그대로 허가를 내주되 도지사 승인을 받아 내줄 뿐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서 경기도 뭐 그냥 구체적으로 물어본 거죠.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서 건축하러 간다. 수원시 인구는 100만 명. 함정이죠, 함정. 수원시 인구가 100만 명이라면 대도시 50만 명 이상이 대도시니까 대도시 시장이라고 해서 좀 보는 건데 어쨌든 경기도 수원시라면은 팔달구라고 해서 팔달구는 수원시는 대도시니까 이건 자치구가 아니에요.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그래서 경기도지사가 하느냐 수원시장이 하느냐 그걸 보시는 건데 21층 이상 10만 이상이라 하더라도 대형 건축에 속한다 하더라도 도지사는 허가권자가 아니고 허가권자는 시장 우수니까 수원시장이 허가를 내주는 것이죠. 경기도지사 승인을 얻을 뿐이고 지금 허가권자 자체를 물었으니까 수원시장이 되는 겁니다. 이건 도 밑에 있는 시군에서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들어갈 건 아니지. 이거는 특별시 광역시 미팅을 전제로 하지. 대도시에 있는 거에서는 자치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무시하시고 답이 1번이 되는 겁니다.
28번.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렇습니다. 건축허가 신청하기 전에 미리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는 게 원칙인데 1번 건축주가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확보한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야 되는 예외 중에 하나예요.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거는 100% 사용권이죠. 사용할 수 있는 거는 확보했으니까 소유권 없이도 건축허가가 가능하다. 두 번째, 건축주가 건축의 노후화로 건축물을 개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됩니다. 그 중에 하나죠. 개축하기 위해서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90% 이상 동의를 얻고 90% 이상 동의를 얻고 동의한 공유자 지분합계가 전체 지분의 90% 이상인 것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야 된다. 이게 공유하고 있는 건축물을 우리 건축할 때 얘기거든요. 공유하고 있는 건축물이면 공유자 수 전체 동의를 받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80% 이상, 80% 동의를 얘기해요. 80% 이상, 90이 아니고 둘 다 80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80. 꼭 개축뿐만 아니고 신축할 때, 재축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80이에요. 80. 마치 주택법에서도 지구단위기 결정에 필요한 사업에서 80% 이상 사용권만 가지고 사업 승인 신청 들어갈 수 있는 구조랑 건축 구조가 서로 비슷한 거예요. 건축법의 특별법이 주택법이죠. 거기나 여기나 다 8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에 위 이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럼 80% 이상 가지고 건축허가를 일단 받았어요. 받았다라면은 건축허가 받고 나서 공사 들어가야 되는데 공사 들어가기 전에 나머지 확보하지 못한 것을 전체를 확보해야 전체에 대해서 공사를 착수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확보하려고 한다. 그쪽 사람이 버티겠죠? 시가 매도 청구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게 따라와야 돼. 이게 사업계획 승인 후 건축 허가 후 매도 청구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위 이에 따라 80% 이상 가지고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는 동의하지 아니한 공유자에게 그 공유 지분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맞고 매도 청구는 항상 시가예요. 공법에 나오는 4가지 매도 청구 다 시가입니다. 모두 다. 4번에 공유자가 거주하는 곳을 확인하기 위해 현재의 곤란을 다 찾는 절차죠.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두 차례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때로부터 30일이 지났을 때는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토지로 본다. 이런 숫자 너무 중요한 숫자 아닙니다. 이거 중요한 숫자는 아까 2번이 중요한 숫자죠. 그냥 이건 이렇게 그냥 한번 보시라고 해놨고 5번의 위의 경우 건축주는 매도 청구 대상 공유 지분의 감정평가에 해당하는 경우를 법원에 공탁하고 작용할 수 있다. 매도 청구 대상이 4번에서 찾는 절차에 따라서 됐다 그러면 감정평가액을 공탁하고 사업을 할 수 있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69번. 다음 중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의 높이 제한을 받는 대상이 아닌 거. 자, 우리 1조권 높이 제한은 적용 범위가 아무 데나 적용되는 게 아니죠. 1조권은 햇빛 받는 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원칙이 어떤 종류의 건축물이든지 간에 용도에 상관없이 1조권은 주거생활과 관련되어 있다 그랬죠. 주거권. 상가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주거지역 중에 전용주거와 일반 주거에 지을 때 적용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주거지역 중에 준주거만 하더라도 상업업무기능 보완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1조권 확보는 높이 제한을 적용 안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용과 일반 주거에서 짓는 걸 전제로 해서 적용되는 규정인데요. 건축물 중에서 예외적으로 공동주택이라면 큰 건축물이니까 좀 더 확대를 해서 전용과 일반 주거지 아닌 곳까지도 다 확대를 했습니다. 아무리 확대를 해서 적용하더라도 지역 중에서 제일 비싼 곳, 두 번째 비싼 곳, 제일 비싼 곳이 중심상업, 두 번째 곳이 일반 상업이죠. 중심과 일반 상업지역처럼 아주 비싼 곳에서는 아무리 공동택이라 하더라도 토중도를 높여야 될 땅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1조권 높이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 중심과 일반 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지을 때 적용된다. 이게 기본적인 1조권 적용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외이기 때문에 먼저 이런 거 나왔을 때는 공동주택이냐 아니냐를 먼저 살펴보시고 공동주택이라면 중심과 일반 상업만 아닌 곳이면 다 적용받고요. 공동주택이 아닌 것이라면 전용과 일반 주거 지을 때만 적용받는다. 이걸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죠. 그래서 1, 2, 3, 4, 5번에 한번 살펴보시면 먼저 공동주택도 한번 찾아보세요. 공동주택이라면 1번에 다세대가 공동이고 3번에 연립도 공동이고 다른 건 없죠? 다가구도 단독이니까. 그러면 1번은 다세대니까 준공업, 3번은 생산녹지. 그럼 되네요. 왜?
중심과 일반 상업적이 아닌 곳이면 다 적용된다 그랬잖아요. 공동주택은. 그리고 나머지는 원칙으로 돌아가는 건데 요거는 전용주거와 일반주거 얘기해서만 2번은 전용주거니까 맞고 5번은 일반주거니까 적용되는 거 맞고 4번이 준주거라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다가구는 단독이기 때문에 답이 4번이 되는 이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찾는 거. 그 다음에 70번이 건축법 규정에 의한 건축의 층수 및 높이 산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건축에서. 자, 용적률 최대 한도는 국계법 기준에 의한 게 국계법에 의한 용적률 기준에 의한다. 우리 여러분들이 열심히 배웠던 우리 국계법에서 우리 건폐율 최대 한도 배운 거 있죠. 그 기준 따르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건축법 이 법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한 경우는 그에 한다. 건축법에서 만약에 이 법률 규정에 따라 따로 정했다. 강화든지 완화 따로 정했다면 따로 정한 것이 이제 먼저 적용이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국계법이라는 얘기죠. 그건 건폐율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맞고요. 2번의 승강기탑, 계단탑, 막루 등의 옥상 부분은 그 면적 합계가 해당 건축의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것은 층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자, 우리가 층수를 얼마로 할 것이냐라는 거 층수 제한 관련해서 층수는 층의 수, 몇 층짜리냐 하는 건데요. 제외되는 게 지금 이겁니다. 옥상 부분에 있는 것이 전체 합친 것이 건축 면적이랑 비교해서 연면적이 아니고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 작으니까 독립된 층으로 안 보겠다. 지하층도 무조건 빼버리죠. 이 두 가지가 층수에서 빠지는 거 아닙니까? 3번에 층의 구분이 불명확하다. 층의 구분이 명확해야 거기에 따라 층을 세는데 불명확하다라면 높이 3이 아니고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틀렸고 건축의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르다. 하나의 건물인데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르다. 가장 많은 층수로 한다는 거. 층고는 한 개측의 층 높이를 얘기하죠. 방해구 바닥재 윗면에서도 위층, 바닥재 윗면까지 높이를 합니다. 71번이 건축과 결합 건축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 건축 협정이 여러 땅을 대상으로 한다라면은 결합 건축은 용적률을 결합하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두 땅 사이에 이 두 땅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되죠. 최단 거리가 100m 이내인 이 두 땅 사이에 용적률을 결합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쪽에서 최대 용적률 이만큼, 이쪽에서는 최대 용적률 이만큼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쪽에서 이 정도만 만약에 쓸 생각으로 요거를 이용 안 하려고 한다면 이쪽에 남는 용적률을 여기다가 이전을 해서 여기다가 더 짓게 하는 거. 두 사람이 합의한 걸 전제로 해서 그래서 이 결합 건축할 때는 두 땅의 당사자가 합의를 해야 되고요. 폐지할 때도 역시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폐지할 때는 최소 30년 지난 후에 폐지할 수 있고요. 뭐 그런 얘기들. 용적률의 결합이죠. 그러면 서로 간에 유리하잖아. 옮길 때 요만큼 이전해 줄 때 거기에 대해서 돈 받고 넘겨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용적률 다른 거나 아무튼 용적률이 예를 들어 건폐율 그럼 틀립니다.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않고 두 개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 적용하는 게 이 결합 건축 얘기고요. 대지 간의 최단 거리가 100m 이내입니다. 두 대지 간의 최단 100m 이내에서 여기자는 범위에는 두 개 대지 건축주가 서로 합의했을 때 결합 건축 가능하고요. 두 개 대지를 소유한 자가 한 명이다? 그러면 합의한 것이나 다름없죠. 두 땅을 한 명이 가지고 있으니까 바로 결합 건축 가능합니다. 협정 체결 유지 기한은 최소 30년. 협정 체결이 끝나면 폐지가 되면 요거를 이제 없애야 돼요. 요거를 부수고 원상회복 시켜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30년이 최소 유지 기한이다 보시면 돼요. 30년. 30년보다 짧으면 이거 했다가 부셔버린 거 아깝잖아. 뭐 정확히 다르면 30년이에요 이게. 그리고 결합 건축 협정서를 폐지하려면 과반 이동이 아닙니다. 폐지할 때도 아까 2번처럼 서로 합의해서만 폐지가 가능해요. 합의해서 두 땅 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과반수 따지는 것도 무의미해요. 그냥 합의할 때 서로 합의해서 체결할 때나 폐지할 때나 다 합의다. 이렇게 과반이 동의해서 폐지할 수 있는 것은 여기가 아니고 건축 협정에 대한 얘기잖아. 수많은 땅 중에서 건축 협정을 체결할 때는 전원 합의로만 체결하지만 폐지할 때는 협정 체결한 사람의 과반수가 동의하면 되는 게 건축 협정 얘기지 결합 건축에서는 두 땅 사이 문제이기 때문에 과반이 동의하는 게 아니고 합의로만 서로 합의로만 폐지하시고 신고를 하고 나서 이제 신고하는 뒤는 좋아요. 뒤는 좋은데 그 부분이 틀렸죠. 전원 동의.
72번에 주택법상 이제 주택법 넘어왔죠.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원래 한 세대짜리인데 이걸 편 이상, 둘 이상 세대로 나누어 쓰다가 나중에 이제 결합할 수도 있는 한 세대짜리. 그래서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다. 그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해서 구분을 할 수 없다. 이게 특징입니다. 나중에 통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소유하면 통합이 안 되려서 구분을 할 수 없다는 거. 이번에 구분된 각 공간마다 욕실, 부엌에 별도로 현관도 설치해서 완벽한 독립된 생활로. 3번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단지 공동주택 전체 호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된다. 세대 구분형은 여러 세대로 사실상 쓰더라도 한 세대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세대당 주차장을 설치하는 거, 그 부분에서는 세대 구분형이 너무 많게 되면은 주차난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한 세대로 계산해서 주차장을 설치했기 때문에 여러 세대가 쓰지만, 그래서 세대 구분형이 단지에서 너무 많으면 안 된다. 3분의 1이 안 돼. 지금 호수 기준에서 3분의 1이죠. 면적 기준에서도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된다. 다 3분의 1입니다. 4번에 하나의 세대가 나중에 통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의 연결문이나 경량구조의 경기벽을 설치해야 되는 거 맞고요. 5번에 주택건설 기준을 적용할 때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그 구분된 공간 세대의 수대로 산정하는 게 아니고 한 세대로 산정합니다. 여러 세대로 쓰더라도 한 세대로 산정해요. 공간 세대 그 수대로 산정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73번은 주택법상 연간 1년 동안에 일정한 주택 건설 사업이나 대지정 사업 20세대 만 이상 그죠? 이런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장에 등록해야 된다. 등록할 땐 국장이죠. 그 대상에서 옳은 거. 민간인 못 믿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가 될 사람 등록 기준을 가서 등록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공공은 아예 등록할 필요가 없고요. 민간인 중에서도 주택자나 고용자 같은 민간인도 이미 검증을 통과해서 등록한 등록사업자, 민간 전문가인 등록사업자랑 같이 할 때만 등록 안 해도 돼. 같이 할 때는 등록증에 맡기면 되니까 따로 민간인은 혼자 한다면 그때는 등록해야 됩니다. 공공은 등록할 필요 없어요. 민간 중에서 등록사업자랑 같이 할 때는 등록할 필요 없다. 나머지는 등록해야 돼. 그러면 등록해야 될 대상으로 오는 것은 1번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 그냥 민간인이에요. 이 사람이 고용자가 등록사업자랑 공동을 한다면 그때는 등록 안 해야 돼. 그럼 이건 그 얘기 없죠? 혼자 할 때죠? 예를 들어서 5번처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주택조합, 그러면 주택조합 민간이지만 등록자랑 공동을 하기 때문에 따르는 거 필요 없다. 해당돼서 1번이 답이고 5번은 답이 안 되는 겁니다. 2, 3, 4번은 공공에 관련된 사람이니까 믿어주니까 등록할 필요 없다에 들어가는 것이고 1번만 되는 겁니다. 74번 지역조합, 지역의죠? 주택조합, 지역직장, 리모델링 지역이에요. 지역조합의 설립인가 당시 사업계획서에는 50세대 주택을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업 승인 과정에서 30세대로 변경이 됐다. 그러면은 건설할 세대는 30세대가 되는 거죠. 이렇게 30세대로 변경됐으니까 이 경우 조합원 수는 최소 몇 명. 자, 우리가 지역과 직장에서는 지역과 직장 조합에서는 리모델링과 달리 조합원 수 제한에 들어갑니다. 지역과 직장은 지금 여기서 이제 지역을 묻고 있죠. 지역과 직장 조합은 조합원 수가 건설 예정 세대 수의 50% 이상, 반 이상, 50% 이상은 되면서 동시에 너무 작아도 안 되기 때문에 20명 이상 이 요건을 다 채웠을 때만 됩니다. 조합주택을 건설해서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는 일반에게 주는데 명색이 조합주택인데 조합원 수가 일반에게 주는 것보다 작으면 일반주택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최소 예정수의 반 이상은 되면 일반에게 주는 것보다 조합원에게 주는 게 작을 수는 없다 그랬죠. 그래서 반 이상이고 20명 이상 동시에 채워야 됩니다. 그런데 건설 예정수가 지금 30세대로 변경됐으니까 30세대로 봐야 돼요. 30세대 50%니까 이 부분이 15명이 되는데 그러면 이 요건만 채우지 이 요건은 충족무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20명이 최소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게 300세대가 예정세대수라면 150명으로 충분하죠. 150명 자체가 요거는 충족하니까요. 이거는 20명이 되는 겁니다. 2번. 75번의 주택법에서 사업을 공구별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자, 우리 주택법에서는 하나의 하나의 땅을 둘 이상 공구로 나눠서 할 수 있어요. 둘 이상 공구로 나눠서 해야 되는데 최초 공구가 있고 나중에 하는 기타 공구 이렇게 둘 이상으로 나눌 수 있는 게 공구별 사업인데
공구별로 분할하여 시행할 때 각 공구별로 300세대 이상, 최소 300세대 이상 건설하는 거 유명한 얘기죠. 이번에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을 공부하는 주택단지는 600세대 이상. 그러니까 최소 둘 이상 공구로 나누고 각각의 300세대는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공구별로 사업을 하시는 경우는 600세대 이상이 되는 겁니다. 3번의 사업 주체는 최초로 시행하는 공구, 최초 공구죠. 사업 승인 받은 때부터 2년 내 공사. 이게 틀렸어요. 5년이에요. 사업 승인, 주택법상 사업 승인을 받고 나서 착수를 해야 되는데 우리 큰 사업이 사업 승인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구별로 나누지 않고 한꺼번에 할 때는 이 통째로 승인 받은 때로부터 5년 내에 해야 되지만 공구별로 나눠서 하게 되면은 최초 공구만 먼저 시작하는 것만 승인 받은 때로부터 시작해서 5년 내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승인 하는 게 요게 이제 다 5년이죠. 그런데 기타 공구라면은 나중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승인 받은 때로부터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최초에 대한 착공 신고일이 있겠죠. 이때로부터 이건 따로 계산하고 이것이 2년이 되는 겁니다. 2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로 하는 것만 승인 받을 때는 먼저 하는 것만 5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승인 받고 나서 이때까지 착수를 안 하면 왜 착수 안 하느냐?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들어가는데 이 경우는 승인 받을 때도 하는 착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때 2년 내 안 했다고 해서 승인 취소되는 건 아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했던 거 있죠. 그러면 3번이 틀렸죠. 5년 내에 해야 되죠. 4번은 위 3의 경우 최초 시행하는 공고, 외의 공고, 기타 공고죠. 기타 공고는 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일, 최초 착공일이지 승인일이 아니잖아. 최초 착공일로부터 2년 내에 하는 거 맞습니다. 5번에 위 4의 경우에 착수하지 않아도 승인을 취소할 수 없다니까 맞고요. 다른 데서 3번 같은 경우는 승인 취소할 수 있죠. 3번에서 안 하면 4번은 여기서 안 하는 것이라 승인 취소할 수 없는 사유 들어가는 거. 76번. 주택업상 주택 소유자는 주택단지 전체 일부의 토지에 대해서 사용검사를 받은 이후에 말소 소송 등에 따라 소유권을 잃었다. 그 토지의 소유권 회복과 관련해서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 이게 사용검사와 매도 청구 얘기입니다. 사업체가 남의 땅을 잘못 분양해서 우리 입주를 시켰는데 사용검사 이후에 진정한 실소유자가 나타나서 소유권을 회복해갔다. 그러면 입주한 사람이 이제 그 실소유자에 대해서 소유권 회복을 매도 청구를 통해서 소유권 회복할 수 있는 그 얘기인데 옳지 않은 것은 주택의 소유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요. 당연히 이 경우 4분의 3 동의로 대표자 선정하는 것도 맞고요. 역시 2번처럼 시가 매도 청구입니다. 3번은 그 매도 청구할 때 요건인데 이 매도 청구 요건이 의미가 있죠. 이것이 너무 매도 청구 요건이 완화되어 있으면 실소유자에게 너무 손해가 큽니다. 이런 매도 청구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해당 토지 면적, 소유권을 잃은 땅, 즉 소유자 입장에서는 회복해간 그 땅이 단지 전체 면적의 5% 미만, 이 5% 미만 작은 땅 때문에 전체 입주자가 괴로워서는 안 된다. 그런 취지에서 5% 미만 좋아요. 5% 미만이어야 되고 매도 청구 의사 표시는 실소유자가 소유권을 회복한 때로부터 2년 내 실소유자에게 송달돼야 돼요. 너무 오랜 기간 지나서는 또 이 실소유자의 그 기대를 예상하지 않았던 그 손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2년 내 매도 청구 의사 표시는 송달돼야 됩니다. 건축에서 주택부서 웬만한 거 다 2년이죠. 1.3 아닌 거 2년. 요거 2년 내에 송달되다 맞습니다. 잘 보세요. 3번 요건 잘 보시고 1번 숫자보다 3번에 있는 지문 숫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매도 청구에 대한 소송 판결은 주택 소유자 전체에 대해서 당연히 효력이 있어야 되고 대표자가 선했지만 5번의 주택의 소유자들은 매도 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2분의 1 범위에서 사업주체가 구상할 수 있다. 2분의 1 범위 안에서가 아니고 전부를 다 구상할 수 있어요. 사업주체가 남의 땅을 잘못 분양해서 이렇게 생긴 일이니까 전부를 다 구상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번에 틀렸고요. 77번이 주택보상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 내에 속하더라도 다음에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사업체의 동의를 얻으면 전매하시다. 자, 전매 제한 기간 내에 속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면 사업체의 동의를 얻어서 전매할 수 있는 거죠. 그 사유가 아닌 거. 세대원이 근무 생업상 사정이나 질병 치료 취약 결혼 다 부득이한 사유잖아. 세대원 전원이 다른 곳으로 갈 텐데 이 사유에서는 수도권으로 가는 경우는 제외. 정확합니다. 이혼 부득이한 사유 중에 하나죠. 3번은 입주로 선된 지연한 주택의 전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이렇게 이혼에서는 전부를 재산 분할해서 다 줄 수 있어야 되지만 혼인 중에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3번 같은 경우는
전부가 아니고 일부 증여만 하면 돼. 일부를 증여해야 부부가 사이좋게 공동으로 소유권 행사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건 전부는 안 됩니다. 그걸 주의하셔야 돼. 4번의 세도는 전원이 다 전원이 해외에 있죠. 2년 이상 해외 처리 2년도 좋고요. 세도는 일부가 가는 거 아니에요. 전원이 가는 걸 전제로 해서 다. 5번에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가 공익으로 해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가 이주택을 공급받았다. 공익에 대해서 희생된 사람에 대한 혜택. 18번.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설명이 다 옳지 않은 거. 이것이 이제 서민요구에 한 반값 아파트 분양을 받았는데 주택만 분양받아서 주택값만 지불한 거야. 토지는 임대를 하기 때문에 토지를 분양받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주택값만 낸 반값이라 서민들을 위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체 기한은 40년 내로 하는 게 40년이 최대치 맞고요. 이 경우 역시 주택 소유자 75% 이상의 갱신을 청구하면은 40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갱신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번에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 소유자 임대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주택의 구분 소유권을 목적으로 그 토지 외에 지상권 설정된 효과. 이렇게 이제 서민용 반값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 주택을 분양받은 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임대차 계약을 토지 소유자와 체결했다. 분양주택 공급받은 사람이 계약 체결한 건 채권의 임대차 계약이지만 지상권 설정된 효과를 생기게 하겠다는 겁니다. 지상권의 설정을 본다. 정확해요. 공공택지. 우리 여기서 토지임대 분양주택에서는 임대료가 너무 비싸면은 그걸 받은 서민들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어떻게 형성되는가 중요한데 공공택지냐 민간택지냐에 따라 달라져요. 3번에 공공택지는 확실히 밀어주겠다. 공공택지라면은 토지 임대료는 해당 토지의 조성 원가, 원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조성 원가가 훨씬 싼 거잖아. 이 조성 원가에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를 적용하여 산정하니까 아주 좋은 거죠. 4번에 공호택지 외의택지, 민간택지라면은 임대료는 그 토지의 매입 가격에 3년 만기 이자를 적용한다. 3년의 이자는 다 똑같은데 이거는 매입가가 아니고 감정가가 돼야 돼요. 아니 실제 매입가로 한다면 임대료가 싸질 일이 없죠. 감정가입니다. 감정가. 감정가보다 더 싼 게 조성원가잖아. 그러니까 공공택지는 조성원가로, 그럼 민간택지는 감정가로. 매입가는 될 수가 없어요. 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 잘 보시고 5번의 토지 소유자는 토지 임대료 약정을 체결한 후 2년이 지나기 전에는 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2년 지난 다음에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역시 주택을 분양받은 지에 대한 보호죠. 2년 지난 후엔 전에는 청구할 수 없다. 79번 농지법상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로 틀린 거. 원래는 농지 자격증 새로운 농지에서 발급받아야 됩니다만 발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 경영안에도 소화하시는 예적소에 속한 자 중에서 제가 맨날 얘기했던 분리비축, 주허, 신학, 1,500 미만은 발급받아야 되는 특수한 경우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 예적소유와 새로운 농지 취득이 아닌 건 농업법인의 합병, 공유농지 분할, 시효 완성 그거는 안 받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받지 않고 취득할 수 있는 경우로서 틀린 거 공유농지 분할, 지분대로 분할하는 것에 불과하니까 새로운 농지 취득이 아니라 안 받는 대표적인 예 농업법인 합병, 합병의 성격상 포괄적으로 승계하기 때문에 합병의 성격상 안 받는다. 주말 체험농 하려고 이거는 발급 받아야 되는 것에 속합니다. 분리, 비축, 주허, 신학, 천호의 분리가 영농요건 분리농지, 비축, 비축농지, 주말 체험농의 주, 전용 허가의 허, 전용 신고의 허, 학교 등의 실습지, 1,500 미만의 농원부지 같은 거. 그 중에 하나 발급 받아야 되는 예로서 기억하셔야 되는 분리, 비축, 주허, 신학, 1,500 미만의 하나. 답이 3번이죠. 상속에서 취득한다? 아예 안 받잖아. 시효완성? 20년 농사던 그 농지 안 받습니다. 답은 3번. 80번이 다음에 농지법상 농지 임대 사용대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원래 농지를 임대 사용대 못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를 쭉 나열하고 있는데 주말 체험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임대 사용서 없는 소유. 예외적 소유에 속하는 사람은 본인이 경영하니까 남에게 빌릴 수 있어야 되는데 예외적 소유 중에서도 학교 등의 실습지와 주말 체험 영농은 그 특수 목적에 써야 되기 때문에 남에게 못 빌려주는 예로서 기억하셔야 돼요. 못 빌려주는 거. 그래서 취미 영농 한 사람은 못 빌려줍니다. 반대는 돼요. 예를 들어 다른 농지가 다른 농업인이 가지고 있는 농지를 주말 체험을 하려는 자에게 빌려주는 것은 허용이 됩니다.
취명하려고 취득한 자가 남에게 못 빌려준다는 얘기예요. 2번 3월 이상 국외 여행을 하는 경우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농업경에 종사하지 않게 된 자는 임대사용자 할 수 있는 사유 중에 하나죠. 국외 여행이라면 3월 이상인데 왜 3월이냐? 최소 농사짓는 기간이 90일 약 3개월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농사지을 그 기간 동안에 농사 못 지을 사정이 있으면 본인이 못 지니까 남에게 빌려줄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3월장 국외 여행. 3번에 자격농지를 농장에 정하는 이모작으로 해서 임대 사용되라면 6개월. 이게 단기 임대 사용대인데 이모작으로 해서 잠깐 빌려주는 거 최대치가 있어요. 이거 8개월이에요. 8개월, 6개월 아니고 이모작으로 해서인데 딱 반년이면 너무 급박하잖아요. 반년에다 조금 더한 여유 있게 8개월이 한도가 되겠습니다. 8개월 내로. 4번의 임대차 계약은 그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시군면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지를 인도받으면 그 다음 날로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기는 임차인 보류한, 농지 임차인 보류한 대항력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확해요. 농지 임대차 기간은 따로 정함이 없는 한 3년. 이것도 임차인 보류로 해서 원래 3년 이상으로 정해야 되는데 기간 정함이 없거나 3년 미만으로 정했다. 기본적으로 3년 인정해 주는 그 얘기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모의고사 보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